오늘은 일본 의사들의 순환기계 질환에 대한 치료적 접근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환기 내과의가 알아야 할 한약, 키타무라 준이라고 하는 일본의 순환기 내과 전문의 선생님이 쓴 책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 책에서는 왜 순환기 내과에서 한약을 처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순환기 내과 전문의로 페이스메이커 재수술을 앞둔 도중 혈소판이 감소가 된 환자에 대해서 수술이 지연이 되는 상태가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십전대보탕을 투여를 했더니 혈소판 수치가 개선이 돼서 정상이 됐더라. 이러한 실제 경험을 해보니 한약이 좋구나 라고 알게 되었다는 거죠. 다른 사례로 허혈성 심질환 환자가 식욕이 없어서 소시어탕을 줬더니 식욕이 좋아졌다. 부정맥 만성기관지염 환자의 목에 항상 무언가 답답하다, 그리고 항상 좀 기침이 난다 라고 하는 상태에 시박탕을 줬더니 또 좋아졌더라. 고혈압 치료 중인 환자의 화끈거리고 땀이 나는 증상에 백호가 인삼탕을 줬더니 환자가 굉장히 만족을 했다. 칼슘 채널 블로커로만 조절이 되는 고혈압 환자에서 발이 붓는 증상이 생겼는데 여기에 실형탕을 줬더니 깨끗하게 나았다. 이처럼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존의 서양의학적 약재로는 대응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특히 환자의 삶의 질과 관련가 돼 있는 그러한 증상들에 대해서는 종래의 서양의학적 접근보다는 한약을 활용을 했더니 환자들이 명이라고 불러줄 정도로 굉장히 의사의 만족도도 높아졌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립성 현운의 영계출감탕, 귀의 수축에 자감초탕, 식욕이 없는 환자들에게 보증이기탕 같이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높인 증례를 의사 스스로 경험하다 보니까 정말 순환기 내과에서 한약이 필요하구나. 요 얘기를 하신 분은 일본의 시마네 의과대학 순환기 내과 교수이신 이제 타나베 카즈아키라는 분인데, 이분은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철저한 근거 중심 의학이 현대의학 치료 사이사이에 빈틈을 한약으로 보완을 할 수 있다. 원인 불명의 림프 부종에 스타킹 같은 그냥 대증적인 그런 접근만이 아니라 아예 실형탕이라고 하는 약물적 접근을 통해서 부종을 개선한 증례를 직접 경험해 봐야만 본인이 직접 한약을 써보고 한약이 정말 뚜렷한 효과가 있구나, 한약이 환자에게 굉장히 좋구나, 의사의 만족도도 높이는구나 라는 걸 경험을 해야만 한약의 필요성을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일본의 경우에는 한약만으로 의학적 문제를 다 해결해야 하는 그러한 압박감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한의학적인 접근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약만으로도 혹은 한약으로만 의학적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전통적인 처방이 아니라 굉장히 변화된 조성의 한약 처방을 통해서 각종 질환에 대해서 1차 치료제로서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각국의 문화 차이를 이해를 하고 일본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서양 의사고 서양의학적 약품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한약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보조적으로 접근하는 특성이 있다라는 점을 이해를 하시고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진료에서 한약이 왜 유용한가? 예를 들어서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다. 이 환자는 감기와 같은 감염 질환이 겹치게 되면은 환자의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양의학적 접근에서는 감기에 잘 걸리면 안 되니까 마스크 잘 쓰시고 손 잘 닦으시고 개인위생 철저히 하세요. 사람 많은 거 피하시고요. 라고 환자의 생활에 주의를 주는 그 정도의 접근밖에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한의학적 접근을 하게 되면은 보증이기탕이라거나 십전대보탕 같이 어느 정도 무작위 대조 시험을 통해서 그 효과가 검증된 한약을 투여를 함으로써 이 약을 복용하게 되시면은 감기에 걸릴 혹은 그 외의 호흡기 질환에 감염될 확률이 줄어듭니다. 이 약을 드세요 라고 전혀 다른 의학적 접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방금 말씀드린 일본의 시마네 의과대학의 교수님은 한약 복용을 통해서 환자는 감기에 잘 걸리지 않게 되었고, 감기 걸렸다고 하더라도 내가 걸렸나? 라고 가볍게 넘어가게 된 그러한 증례를 직접 경험해 보니까
아, 정말 한약이 좋구나 라는 걸 알게 되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의 경우이긴 하지만 생맥산이나 자감초탕 같은 많은 한약들이 심근 수축력을 개선시키고 이뇨 작용도 있고 혈관 확장 작용도 있고 심근 허혈을 개선하는 작용도 있고 염증 조절, 섬유화 방지를 통해서 심근의 리모델링을 억제를 하기 때문에 좌심실 박출률도 개선하고 심박출량도 개선을 하고 육분 운동 검사와 같은 여러 가지 검사 수치를 통해 가지고 확장성 심근병증의 치료 효과를 나타냈다는 근거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약이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에게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또 병용에서 실제 심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는 하지만 근거 중심 의학적으로 갖춰진 진료 지침을 바탕으로 진료하는 서양의학적인 접근에 비해서 어떤 고전이나 경험이 중심이 되는 한의학은 상대적으로 낯설 수가 있다. 물론 이거는 제 코멘트긴 하지만 순환기계 질환에 있어서 한의학 분야의 발전은 중국에서 뚜렷하지만 그 발전이 한국이나 일본에 잘 소개되지 못했기 때문에 한약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약 자체가 근거가 없고 근거 중심 의학적이지 않은 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한약 풍토가 중국과 많이 다르다. 근거 중심 의학을 그렇게 중시하지 않는다. 라는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방 진료에서는 어떤 환자에게 이 처방이 들을 것인가 라는 것을 예측하는 게 중요하다. 개별 증례를 더 중요시하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임상의료 현장에서도 근거를 찾을 때 무작위 대조시험 근거만이 아니라 각각 증례, 이러한 타입의 환자에는 이런 한약이 좋더라. 이 처방을 썼는데 잘 안 듣는 환자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할 때 이와 유사한 증례를 다룬 연구를 봄으로써 진료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무작위 대조 시험에서는 통계적으로 A군과 B군, 한약 투여군과 위약군을 비교를 했을 때 통계적으로 한약을 투여했을 때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라는 건 알 수가 있지만 실제 한방 진료 현장에서는 그러한 통치방, 주로 연구 대상이 되는 그런 처방들만이 아니라 그 외에 정말 체질이나 각 증을 고려를 해서 투여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저항성을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한다면은 증례를 통해서 다른 의사들의 경험을 많이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의사의 숙련이라는 것은 어떤 환자에게 어떤 한약을 처방을 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어떤 질환인지 철저한 검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내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확립되어 있는 어떤 의약품을 투여하는 그런 서양의학적 접근과는 조금 방향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최근에는 한약 분야가 굉장히 근거 중심 의학적으로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들이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긴 하지만 분명히 여전히 한약 분야에서의 증례는 서양의학에서의 증례와는 또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한약을 처방을 해보자. 그러면 경험을 통해서 왜 한약이 필요한지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일단 한약은 양에 비해서 빼먹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수능도를 반드시 철저하게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 환자분들이 한약은 좀 써서 안 먹는다거나 냄새가 나서 안 먹는다거나 좀 용량이 많아서 아니 휴대가 불편해서 잘 먹지 않는다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약은 먹어야만 어쨌든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약을 잘 드시지 않는 경우가 임상적으로 한약을 투여했을 때 효과가 없는 경우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환자의 수능도를 체크를 하자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약을 투여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공복시 투여를 하도록 하는 게 좋다. 식전이나 식후 30분에 투여를 하도록 하는 게 좋다. 이 이유는 특히 한약에 특히 심혈관 질환을 치료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한약에는 마왕이나 부자르 같은 그런 한약재들이 포함이 되는데 이러한 약재들은 특히 여러 가지 알칼로이드 성분들에 의해서 양리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알칼로이드는 양리학적 연구를 통해 분석을 해봤더니 공복 시에 오히려 천천히 흡수되는 특성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왕이나 부자 같은 약재들은 부작용도 상당히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서서히 흡수되도록 하게 하는 편이 의약품의 안전성 측면에서 유리하겠죠. 또 반면에
한약의 배당체들, 공복 시에 하부 소화관에서 흡수되는 속도가 빨라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한약을 투여했을 때 독성이나 부작용을 감소를 시키고 또 한약을 투여했을 때 효과를 빠르게 나타나게 하고 한약의 효과를 높이려고 한다면은 이렇게 공복에 투여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또 전자레인지 사용을 금물하는 게 한약을 데울 때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 역시 양리 연구를 통해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다양한 한약 내 성분들이 파괴가 되더라라는 것들을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레인지를 통해서 한약을 데워서는 안 되겠죠. 미리 물을 데워서 거기에 한약 엑스제를 탄다거나 하는 그런 접근들이 더 필요하다. 아니면은 물을 데워서 한약 파우치를 중탕을 하는 그런 접근들이 더 한약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약을 투여를 할 때는 일단 2주 먼저 투여를 해보고 반응을 한번 보고 또 2주를 추가적으로 투여를 해보고 마지막으로 4주 정도 투여를 해봐서 안전성을 평가를 하는 게 좋다라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한약을 투여를 해서 효과와 안전성을 보는 데는 그래도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혈액검사는 이렇게 4주에서 8주 정도 투여를 한 후에 반드시 가급적 시행하는 게 좋고 일반적인 혈액검사, CBC, ALT, AST 같은 간기능검사, LDH, BUN-CR 같은 신기능 검사도 시행하는 게 좋겠고요. 그 외 전해질 검사를 통해 가지고 감초에 의한 위알도스테론증도 확인을 하는 게 좋겠죠. 이를 통해서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다시 한약을 처방을 이어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환자를 매니지먼트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한약은 심혈관계 환자들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게 저칼륨 혈증은 부정맥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심혈관계 환자들은 신장 기능도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은 위알도스테론증, 감초에 의한 위알도스테론증에 굉장히 취약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감초에 의한 위알도스테론증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뇨제, 그러니까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감초에 의한 위알도스테론증이 더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의 복약도 체크를 하시고 항상 환자의 혈액검사 꾸준히 안이하지 않게 처방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본 한방의학계에서 황한의학이라거나 아니면 시수도명 선생님의 책을 보면 자주 나오는 얘기지만 한약을 투여했을 때 잘 반응이 없었다 라고 한다면은 한번 시오제나 구어제를 합방을 해봐라 이런 임상적인 팁이 있습니다. 이런 약제들은 특히 항산화 작용과 항염증 작용이 크다 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에 있어서 한약의 활용을 혈압 강화보다는 고혈압에 수반되는 증상의 강점을 가진 것으로 봅니다. 한약이 혈압을 조절하는 데 효과 없다기보다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전통적인 처방들이 혈압을 조절하는 데 효과가 없다는 것이고 그보다는 현대 양리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조성된 한약들 혹은 새롭게 활용되는 한약들의 혈압 조절 효과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 한방의학에서 한약은 혈압 강화보다는 고혈압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의 강점을 가진 것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본에서 사용되는 한약으로는 단독으로 혈압 강화가 어렵다는 것이죠. 단독적인 치료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중국에서 연구가 많이 된 온담탕, 반화천마탕 계열의 한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양약의 효과를 증강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일본에서 순환기 질환에서 특히 가장 흔한 고혈압 질환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접근은 물론 침치료도 마찬가지고 주로 전통적인 혈압약에 한약 처방을 더해서 혈압 강화 효과를 증강시키는 그런 차원의 접근이 일반적이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특정 증에 해당하는 환자들은 한약 단독 처방만으로도 유효하다는 보고가 있지만 이러한 환자들은 상당히 적은 환자들이다. 기저에 있는 대사질환을 치료했다거나 혹은 체중을 감소시켜서 그에 따른 다양한 효과를 얻는 가운데 혈압이 감소하더라 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경 내분비 면역 관점에서는 스트레스, 비만과 관련해서 교감신경 흥분에 의한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의 자극으로 혈압 증가 환자에 있어서는 한약이 상당히 유효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즉, 염증과 비만을 개선을 해서 그를 통해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을 감소를 시켜서 그를 통한 혈압 증가를 억제를 하고 혈압을 낮추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고혈압에 실제로 사용하는 처방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홍조, 화끈거림, 머리 무거움, 그와 같은 증상들에는 한약이 효과적이라는 일본 의사들의 어떤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조등산 같은 경우에는 중년 환자로 체력이 중간에서 약간 저하된 환자에게 투여를 해볼 수가 있고요. 대시호탕 같은 경우에는 체력은 있지만 스트레스와 변비가 있는 환자들에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변비가 없는 환자에게는 도리어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으니 환자의 변 상태, 소화기능 상태를 잘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임상적 팁으로 알려져 있죠. 칠물강화탕은 흔히 혈압을 낮추는 약으로 되어 있지만 그렇게 혈압을 유의하게 낮추진 못합니다. 이 칠물강화탕은 허약 체질이지만 위장관 기능은 좋다, 피로하기 쉽고 확장기 혈압이 높다라고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가 있고 신장 질환에서도 사용되는 한약이기도 합니다. 도액승기탕 같은 경우에는 안면의 홍조, 화끈거림, 변비를 자주 호소하는 여성 환자에게 투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진무탕 같은 경우에는 베타 차단제, 1차 치료제로서는 잘 사용되지는 않지만 베타 차단제에 의한 여러가지 부작용, 냉증이나 탄력, 어지러움과 같은 교감신경 증상을 개선을 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황현해독탕 같은 경우에는 칼슘 채널 블로커에 의한 홍조 화끈거림을 개선하는 데 사용을 하는데 환자의 얼굴이 붉은 편이다 라고 한다면 항상 1차적으로 처방을 해볼 수가 있는 방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이제 칠물강화탕을 다시 소개를 드리는데 이거는 신장 질환에서 특히 만성 신질환 환자에서 ARB나 아니면은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와 같은 그러한 약제와 병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중국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 환기를 균약으로 하는 한약들이 더 효과적이라는 말도 있지만 칠물강화탕 같은 경우에는 혈압을 다소 감소시키고 염증을 억제하는 그러한 작용을 통해서 신기능을 보호를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칠물강화탕에도 환기와 당기와 같이 신기능 개선이나 염증 조절에 효과적인 약제가 있지만 원방의 용량보다는 환기를 좀 많이 써야 될 경우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저혈압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자각 증상을 바탕으로 처방을 합니다. 연계출감탕 같은 경우에는 잘 알려진 것처럼 기립성 현운, 그리고 평소에도 현운과 어지럼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진무탕 같은 경우에는 냉증이 있고 현운과 어지러움이 있는 환자들에게 처방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보중이기탕 같은 경우에는 항상 피로하고 체력이 저하된 환자들에게 투여를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반화백출 천마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소화기계 질환, 그리고 어지러움, 두통이 있는 경우에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오령상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성 자율신경병증, 말 그대로 소갈증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병증에 부합하는 그러한 증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기립성 저혈압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운과 어지럼증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일단 연계출감탕을 써보자 라는 게 루틴처럼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냉증이 좀 더 심하다라고 하면 진무탕, 소화기계 증상이 있다고 한다면은 반화백출 천마탕, 입마름 소변량 감소가 있다고 한다면은 오령상과 같이 일단 연계출감탕을 바탕으로 해서 각각 가감이나 파생 처방을 사용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통 한의학적 관점에서도 일단 현운에는 비위를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 혹은 담음을 조절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참고를 해서 처방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부정맥, 동계에 대해서도 간단히 봅시다. 시호가 용골 모려탕은 체력이 있고 스트레스가 많은 환자들에게, 계지가 용골 모려탕은 체력이 없는 허증의 동계 환자들에게, 시호계지 건강탕은 체력이 없고 또한 스트레스도 많은 환자들에게 처방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감초탕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 기능은 좋지만 부정맥이나 피부 건조증이 있는 그런 환자들에게 처방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심질환 환자에서 감초 용량을 조절해야 된다는 부분, 위 알도스테론증을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전 처방들은 주로 부정맥 자체를 개선한다기보다는 환자가 느끼는 불편감을 개선하는데 조금 더 치우쳐져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의학적인 효과가 무작위 대조 시험을 통해서 잘 입증된 처방으로는 중국적 처방들이 있을 겁니다. 온신과립이란 처방은 당삼, 황정, 삼칠, 호박, 감송으로 이루어진 처방인데 심근의 이온 채널 조절을 통한 그 외에 여러 가지 다중 조절 작용, 항염증 작용을 포함해서 말이죠. 다중 조절 작용을 통해서 섬액성 부정맥에 효과적인 게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 생맥 구보객, 그리고 삼성 양심 교낭, 신보한 이와 같은 처방은 중국에서 널리 보급되어 활발히 투여된 처방으로 섬액성 부정맥에 효과적임이 잘 알려져 있는 처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양리작용이 여기 삼성 생맥 같은 경우에는 부교감 신경을 조절하는 양리 효과가 잘 알려져 있다. 삼성 양심 교낭 같은 경우에는 신부전에도 널리 사용이 되고 심장의 섬유화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 신보한 같은 경우에는 무스카린2 수용체 기량제로서 작용을 한다 라는 게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 마왕부자 세신탕, 자감초탕, 생맥주사액, 그리고 온신과립, 중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중약 주사제들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빈맥에는 온신과립이나 생맥산 가미방 혹은 침치료가 효과적이란 보고들이 있는데 섬액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드뭅니다. 다만 빈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설명했던 그러한 진정 계열의 한약을 처방한다면은 잘 드는 경우가 있겠죠. 이어서 부종, 흉수, 심낭수, 복수와 같은 질환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봅시다. 1차적으로 오령산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구갈, 뇨량 감소에 사용을 해볼 수가 있다. 실형탕 같은 경우에는 염증을 끼고 있는 체액 처리에 사용을 해볼 수가 있다. 인진 오령산 같은 경우에는 간질환에 수반되는 복수와 부종을 개선할 수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간질환 환자에 있어서는 간 기능을 섬세히 모니터링을 해서 특히 간부전이나 간경변 환자에 있어서는 한약 투여가 굉장히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계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간부전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별갑전환, 가미방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금괴에서 별갑전환은 학질에 사용을 했죠. 학질에 의한, 말라리아에 의한 그러한 간부전에 사용을 해왔다. 그래서 실제 별갑같이 아미노산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는 보초를 사용을 한 게 간에서의 간 기능 저하로 인해서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진 그런 문제들을 개선을 하는데 이러한 별갑을 투여했다라고 보시면 현대 의학에서도 말 그대로 아미노산 IB를 이렇게 달고 있는 것과 유사한 접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좀 활발하지만 감수, 대극, 원화 같이 주나 축수제를 투여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이번 환자에 대해서 굉장히 중증 환자에게 투여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나 아니면 일본에서 잘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환기를 군약으로 해서 처방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1차 진료 현장에서는 그냥 부종의 오령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환기를 또 주제로 하는 그런 처방들을 일반적으로 사용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림프 부종 같은 경우에는 실형탕이나 그 외에 월비가출탕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거는 각각의 환자의 상태에 맞춰 가지고 적절한 가감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게 중요할 겁니다. 신부전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보중이기탕, 신부전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왕부전 세신탕 같은 경우에는 감기를 빨리 회복시키는 작용이 있다. 목방리탕 같은 경우에는 신부전 환자의 보조 요법으로서 장기 투여하는 한약 중에 하나고 급성 신부전에도 효과가 있다는 일본에서의 여러 무작위 대조 시험도 존재합니다. 양리작용은 항염증 작용과 혈관 확장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만성 신부전에 있어서는 환기와 같은 보기제를 군약으로 하는데 이것은 항염증 작용 그리고 섬유화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대사를 개선한다는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조절 효과는 보기제들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특징이라고 보셔도 될 거예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 처방 증례가 있죠.
1차 처방에서는 보증이기탕을 일단 2주분을 처방을 했다. 그리고 2주 후에 혈액 검사에서 칼륨 그리고 BNP가 정상이었다. 그리고 흉부 엑스레이도 정상이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은 계속해서 보증이기탕을 증량을 해보고 뭔가 칼륨이 저칼륨 혈증이 나타났다 라고 한다면은 한약의 용량을 낮춰서 다시 2주 후 재검을 해본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이 있다고 한다면은 말 그대로 중단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보증이기탕을 계속 투여할 수 있는 증례라고 한다면은 또 2주 후에 검사를 해서 칼륨 BNP 흉부 영상이 정상이다 라고 한다면은 계속해서 보증이기탕을 투여하도록 하고, 체격이 좋은 환자라고 한다면은 보증이기탕을 증량을 해볼 수도 있다. 반면에 좀 문제가 다시 있다라고 한다면 보증이기탕을 감소를 시킨다. 우리가 흔히 한약 투여의 부작용은 투여 4주, 그러니까 투여 후 한 달 내에 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달 후, 3달 후, 4달 후, 길게는 1년 후에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번에 처방했으니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안이한 처방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심질환 환자들 역시도 여러 가지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한약 용량은 적당히 조절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국내에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일본에서 한약재의 투여 용량에 비해서 최소 2배에 가까운 한약을 투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용량 조절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어서 허혈성 심질환에 대해서도 간단히 보도록 하죠. 허혈성 심질환은 1차적으로 서양의학적 치료를 한다. 혈과 수치를 개선하는 접근에서 보조적인 접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호가 용골 모르탄 같은 경우에는 심근경색 부위를 감소시킨다는 항염증 작용이 있음에 알려져 있고요. 목방기탕 같은 경우에는 급성기에 투여를 하고 심보호 작용이 있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목방기탕이 연축성 협심증에 1차적으로 투여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게 알려져 있고요. 반화후박탕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흉통이 심해지는 경우 계지복용환 그리고 난치 증례에는 구어제나 사약산같이 시오제를 투여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원인을 잘 알 수가 없는 심장신경증, 동계에 있어서는 반화후박탕을 1차적으로 투여를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계지복용환 같은 경우에는 구어제로서 관상동맥질환의 비특이적인 흉부 증상, 여기에 대해서 효과가 낮다고 한다면 반화후박탕을 추가적으로 가미해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증 증상, 말초가 차다라고 하는 환자라고 한다면 당귀탕 같은 처방을 추가적으로 투여를 해볼 수가 있겠죠. 허혈성 심질환의 기저병리는 염증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단삼, 작약, 홍화, 청궁, 괄근, 황기같이 활혈화제를 통한 다양한 본초를 중심으로 하는 접근이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통해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환자들의 만성적인 경과에 있어서는 한약을 장기 투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그림은 한약에 대해서 담음증과 어혈증 환자의 특성을 네트워크 양약을 통해서 분석을 한 겁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은 다양한 병리적 인자들, 분자적 수준에서 접근을 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 상호 관상동맥 질환의 병리, 그리고 혈부추거탕의 작용 표적, 그리고 과로회백 반화탕의 양리 표적을 공통적으로 어떤 것들이 공유하고 있는지를 접근을 해서 그림 B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XZD가 혈부추거탕이고 GXPD가 과로회백 반화탕이죠. 여기를 보시면은 혈부추거탕으로 대변되는 어혈증, 그리고 과로회백 반화탕으로 대변되는 담음증이 굉장히 유사한 양리적 특성, 그리고 증상에 있어서 질환에 있어서 공통된 병리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한약은 동병이치, 이병동치 원리라고 해서 같은 질환에 다른 처방을 사용하거나 다른 질환에 동일한 처방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담음증 환자는 주로 관상동맥 질환, 심근경색 혹은 만성심질환 환자에서 지질대사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더 뚜렷한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고, 반대로 어혈증 환자들에 있어서는 대사장애가 중증화된 경향이 있더라라는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한약을 투여를 한다고 한다면은
조금 더 양호한 임상적 경과를 얻을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견해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와 관련해서 또 반대로 꼭 담음증이라고 해서 어혈약을 써서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일정한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 반대로 어혈증에 담음약을 쓰었을 때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일정한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두 약의 양리 표적은 굉장히 많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것처럼 한약의 작용이 주로 염증과 면역 조절에 치우쳐져 있다라는 걸 안다면은 처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좋은 지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이 그림은 혈부추가탕, 지실, 해백, 계지탕, 그리고 과루, 해백, 반화탕의 각각 다른 양리 작용을 보여줍니다. 혈부추가탕만이 작용하는 이노시톨 포스페이트 대사나 아니면은 ABC 트랜스포테이션이나 아니면은 VGF 신호경로나 그 외 약물 대사의 혈부추가탕만이 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 이 세 처방 중에서는 말이죠. 그 외에 글리세로 포스포리피드 지질 대사 같은 경우, 혹은 이형 당뇨, 혹은 신질환, 신장암 같은 경우는 과루, 해백, 반화탕이나 혈부추가탕이 서로 공유하는 양리 표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신, 해백, 계지탕과 과루, 해백, 반화탕, 혈부추가탕은 여기서 보는 굉장히 글루타메이트 시냅스 조절이나 칼슘 신호 경로의 조절이나 담즙품이라거나 하는 굉장히 많은 신호 경로들에 대해서 서로 공통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처럼 서로 다른 처방이라고 할지라도 유사한 질환에 사용되어 온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걸 이 현대의 연구들이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역시도 굉장히 많은 한약 처방들이 있는데 뭘 써야 될까 고민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특정 질환에 사용되어 왔던 한약이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인 양리적 특성은 공유하고 있다라는 점을 이해를 하신다면은 처방을 선정하시는데 어려움이 한결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얘기를 더 드린다고 한다면은 비만 같은 경우에는 대사 질환의 기본이고 전신 염증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방풍통성산이나 방귀환기탕 투여를 할 수가 있겠죠. 보기제들은 에너지 대사, 미토콘드리아 언커플링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비만에 있어서 체중의 조절은 굉장히 중요하다. 대사 질환의 조절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알아두셔야 될 거고요. 이어서 중재 후 관리, 심질환에 있어서 중재술에 있어서 관리에 있어서는 디바이스 삽입 후 피하 출혈에 대해서는 괴지복용한 치타바 일방을 투여를 할 수가 있고, 디바이스 삽입 후 치유 촉진에 있어서는 환기 건중탕, 십전대보탕을 투여를 할 수가 있겠죠. ICU에 있어서의 선망에 있어서는 억간산과 반화진피가 효과적이라는 점이 여러 임상 연구를 통해서 확인이 돼 있고, 또 중국에서는 BCI 전후에 활혈화어제를 투여를 하게 되면 환자 예후가 개선이 되더라. 장기 예후도 개선이 되고 주요 심혈관 이벤트나 환자 사망률이 감소를 하더라 라는 것들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참고문을 통해서 이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일본 의사들, 특히 심장내과 의사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제한적인 접근만이 아니라 굉장히 포괄적인 한약을 1차 치료제로서 사용하는 접근이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고 다음 강의를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